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8월 넷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이음 캐시백이 축소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줄고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서 캐시백이 대폭 줄어든 건데요. 인천시가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한 지역화폐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 정책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현재 가입자 수는 234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으로 지난 7월부터 캐시백이 10%에서 5%로 줄었고 시민 반발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이음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인천 이음이 도입된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고용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는 복지 정책이 아닌 경기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이 정책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경기 체감 지수가 개선되고 그리고 인천 시민들 전반의 어떤 한계 소비 성장 자체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용이 늘어나고. 하지만 소상공인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대상 업종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원래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병원이나 학원, 약국 등이 과연 도입 취지에 부합한 업종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 대상 업종이 확대되는 것이 좋지만 이는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는 정면으로 반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약해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소상공인들도 이음카드 사용이 골목 상권보다 주유소, 병의원 등에서 더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천 이음은 좀 더 골목 상권에 치중해서 이것을 세분화시켜야 된다. 그런 이용자 혜택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제적 논의를 보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보려면 많이 가져가는 집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적게 가진 집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세금은 공평하게 쓰여져야 된다. 인천시는 현재 이음카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캐시백 지원과 운영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캐시백 지원은 당초 도입 목적을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예산 규모는 저희 나름대로 국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선 지속 가능한 인천이음 제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천이음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막대한 재정 문제 해결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주체 선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정부가 GTX 추진단을 꾸리면서 GTX D 노선 역시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가 큽니다. 다만 불투명한 노선 탓에 사업 단축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G헬로비전 이세진 기자입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오르면서 홍역을 앓았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실제 착공까지는 여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오른 후에도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업 단축을 위해 행정 절차를 줄이는 과정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철도망 계획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불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기획 응용 단계에서 경제성이 있다면 그것을 사전 타당성 조사로 가름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단축됩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 수립 시점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불확실한 노선 역시 사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변수. 김포 부천선에서 김포 용산선으로 재검토된 데 이어 강남 직결 노선과 Y자 노선에 대한 불씨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점을 앞당겨야 사업 단축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강남으로 가게 되는 GTX D 노선
부천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이 부분도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업무보고 자리에서 5차 철도망 계획을 1년 정도 좀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원래 2025년이었는데 네. 4차 철도망 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1년 정도 지금 지체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가 GTX 추진단을 꾸리며 민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지만 부작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한편 지난 4차 철도망 계획에 올랐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차질이 없을 경우 올해 말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6년 전 순수 국내 기술로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도시형 자기부상철도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통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운행이 중단됐죠. 다행히 공항공사와 전동차 제작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인데 내년 초 운행 재개를 위해선 시간이 빠듯합니다.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 건설됐으며 6개 역사의 6.1km 노선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노선 건설에 든 총 사업비는 4,149억 원. 여기에는 인천시 예산 191억 원도 들어갔습니다. 하루 103회,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만 운영하던 자기부상철도는 지난달 14일 운행을 멈췄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동차 중정비 지연으로 연말까지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올해 3월 인천시에 자기부상철도 폐업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존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 끝에 6월 3일 재검토 의견을 공사에 보냈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 공사는 전동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중정비 견적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인천시가 공사 요청을 반려한 이유는 뭘까?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이 절차가 약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국토부 같은 의견이었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어요. 계획을 마련해서 이행 계획을 하고 그 시기에 맞게 필요하고 진행해라.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게 저희 시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공사와 현대로템 간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전동차 중정비는 석 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인천 시민단체는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인선 개통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인천. 인천시가 지역을 연결하는 첫걸음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합니다. 지하화를 희망하는 구간은 인천역부터 구로역까지 21개역.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터 부계역까지 11개역입니다.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는 약 9조 5천억 원. 용역에는 경제성 분석을 통한 지하화 방안과 상부 구간 도시재생계획,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의 예산을 확보가 9월 말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금년 내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착수할 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 지역 사회의 수건입니다. 경인선은 1899년 개통돼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을 단절시키고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의회는 지난 2월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선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이제 시대적인 여건에 의해서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인천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이번 용역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경제성 확보와 사업비 마련 등 난관을 딛고 경인선 지하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세계 그룹이 청라국제도시에 돔구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청라 건립 사업과 연계해 야구 경기를 위한 돔구장을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2만 석 규모의 프로야구 경기장은 물론 K-팝 공연장 등을 갖춘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들어서는 청라국제도시. 스타필드와 함께 최첨단 멀티스타디움 돔구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돔구장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인천이 정말 제대로 된 국제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뭔가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신세계도 발전을 하면서 인천시를 갖다가 정말 국제화된 도시, 세계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게. 스타필드 청라는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으로 지난 2020년 7월에 착공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세계는 이곳에 돔구장을 함께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2만 석 규모의 프로야구 경기장은 물론 복합 문화 관람시설과 K-팝 공연장 등도 조성해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에 전철 역사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청라 연장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새로 건설되는 역사도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이 가고자 하는 방향, 또 기업은 기업대로 또 생각하는 기업의 방향성이 고를 텐데 잘 협력 관계도 만들어가면서 인천의 발전에 함께 이바지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서구 지역 주민들은 돔구장 건설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돔구장 건설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에 가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대교의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서 영종 주민은 물론 공항 이용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통행료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으로 영종도를 가려면 이용해야 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도로인 두 대교의 통행료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인천대교는 왕복 11,000원, 영종대교는 왕복 13,200원에 달합니다. 국내 재정도로와 비교하면 인천대교는 2.89배, 영종대교는 2.28배로 2배 넘게 비쌉니다. 통행료 폭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종 주민은 물론 공항 승객 등 도로 이용자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를 제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포함됐는데 통행료 인하를 위한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시기도 명시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 2022년까지 통행료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하자 지난해 국회 예결위에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년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지사 시절에 단 한마디로 공익처분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게 급진전되는 것에 비해서 저기는 20년째 통행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얘기로는 뭐 경기도민은 1등 시민이고 인천 시민은 2등 시민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몇 차례 그래서 네. 용역을 주면서 예. 조정하는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22년부터인가 뭐 좀 가격을 대폭 낮추든가 혹은 무료화한다는 게 합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료 인하 방안은 강감무소식입니다. 로드맵에 따라 천안 논산 고속도로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 일부 민자고속도로에선 이미 요금 인하가 이뤄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통행료 관리 로드맵과 관련해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다른 민자도로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공항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통행료 구조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표를 한 약속인 만큼 올해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사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무료도로가 있어야지 유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항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잘못 민자 사업으로 깨어진 겁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민자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종과 인천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제가 촉구를 하고. 국토부는 이미 민자 사업자와 협약을 위한 예산과 협상팀이 준비된 상태지만 올해 들어 금리와 물가 등 제반 사항의 큰 변화로 연구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 용역조차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는 셈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토부가 약속한 통행료 인하 방안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후보들은 저마다 통행료 무료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토부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가 인하되면 충분히 공약 실현이 가능할 걸로 본 건데요. 통행료 폐지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당장 통행료 감면 혜택마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영종 지역 주요 공약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약속했습니다. 공약으로 채택한 배경에는 국토부가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행료를 제정고속도로의 1.1배 내외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1,900원으로 영종대교는 6,600원에서 2,9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행료가 내려가면 현재 인천시가 투입하는 통행료 지원 예산으로 충분히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추진이 지연되면서 무료화 공약 실현도 언제 될지 불투명한 상황. 영종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서명 운동과 시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을 갔는데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 주민들께서는 지난번 무료통행료 회의를 하고 또 주민 서명도 받고. 특히 주민들은 내년부터 통행료 감면 혜택마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지원 조례에 지원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 주민들은 조례의 지원 기간을 통행료가 폐지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자가용 한 대와 경차 한 대씩, 여기에 하루 왕복 1회로 감면 혜택이 제한되는 데다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통행료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우선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영종에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상부대로 포함을 좀 시켜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범위 확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 확대는 뭐 기존 이제 1.5대에서 2.5대로 지원을 범위를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담아서 조례 개정을 일단은 제가 입법처에다가 올려보겠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로도로법상 무료도로가 있어야만 유로도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영종은 무료도로 없이 유로도로만 있는 점, 또 영종도는 더 이상 행정법상 섬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국가배상과 헌법소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그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 행복추구권 아주 심하게 침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활하게 정치권에서 이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배상 청구, 또 위헌 법률 심판, 그리고 또 공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종 지역의 수건 사업인 통행료 폐지, 주민들은 이득을 보는 관계기관에 분담금을 부과하거나 공항 이용세를 통해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부와 인천시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기초의회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해 다룹니다. 지역 일꾼이라고 뽑은 기초의원들이 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요.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는 걸까요? 먼저 이재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7월 초 중구의회에서는 다른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의장단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정의를 반복하는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중구의회 정원은 총 9명으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은 4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당 소속 소재건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했고 여기에 같은 당 길기영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길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판호 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신 의장을 가져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4대5로 국민의힘이 불리하자 임시의장인 소재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를 요청했고 선거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급기야 임시의장을 수적으로 유리했던 길기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바꾸면서 기습적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길기영 의원이 의장으로, 윤판호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중구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이 콘클라베, 이른바 교양 선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각 당이 후보를 먼저 선정하고 입후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원 지지가 과반수를 넘을 때까지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야합이 가능합니다. 각 당에서 입후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이 되면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도 실종됩니다. 비공개적 방식으로 비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야합의 형태로 이제 뭔가 다른 논의나 이런 것들이 또 자리 나눠 먹기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도 문제입니다. 생활 정치를 해야 하는 기초의회에서 정당 중심의 입김이 들어가다 보니 의장을 정하는 문제까지도 당론으로 정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갖다 보니 지역 일꾼으로서의 자질보다는 충성도가 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정당 차원에서 이런 공천 과정이 또 너무 불성실하고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사실 자질 없는 분들이 들어가고 또 선거 과정에서 또 제대로 검증 없이 당선되면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지역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을지 깜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악순환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의장단 선거가 무혈하며 재선거를 주장합니다.
상임위원회 구성도 거부하고 있어 세계위원회의 원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서울 중구의회와 같은 의장 선거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기초의회는 의장 선거를 후보 등록제 방식으로 바꾼 곳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기초의회 의장 선출 방식은 입후보 없이 투표로 뽑는 교황 선출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의장 후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여서 야합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부 의회가 도입한 후보 등록제는 의장 선거 전에 의회 사무국에 후보 등록을 하고 투표 전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합이나 재력가 출신 의원들의 금품 제공 등 음지 선거를 줄이는 대안이 된 겁니다. 지난 2020년 7월 인천 서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일부 주민들이 서구의회 의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춘규 의원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깨고 야합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년 전 서구의회는 입후보 없이 투표로 의장을 뽑는 교황식 선출 방식이었는데 이 사건 후 의장 선거를 후보 등록제 방식으로 규칙을 바꿨습니다. 서울 종로구의회도 마찬가지. 2016년 7대 후반기 의장 선거는 교황식이었습니다. 당시 전반기 민주당 소속 김복동 의장이 후반기 의장이 되기 위해 선거 당일 의원 수 1명이 많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당에 한 표를 더 얻어 3연속 의장이 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8대 종로구의회는 의장 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기초의회도 후보 등록을 통한 방식을 선택한 건데 4년 후 9대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선 잡음이 더 컸습니다.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원이 의장 선거 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지역의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의장이 되기 위해 국민의힘 측과 합의하고 의장 후보로 등록하는 유리한 조건을 활용했지만 9대 의회에 대한 불신만 키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여소야대 구조에서 의장에 이어 부의장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는 움직임에 국민의힘 재선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부의장 후보까지 등록을 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더 뭐 제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질 게 뻔하다. 당선이 되지 않을 게 뻔하다. 그러면은 할 말하고 사퇴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퇴를 했던 겁니다. 서울 지역 25개 구의회 가운데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곳은 중구와 강서구, 동대문구 등 모두 16곳. 종로와 서대문, 도봉구 등 나머지 구의회 9곳은 모두 후보자 등록 방식입니다. 인천 지역 10곳 가운데 남동구와 서구, 부평구의회 등 6곳은 후보 등록제, 중구와 강화, 옹진군 등 기초의회 4곳은 교황식입니다. 대부분 기초의회는 전반기 의장 선거를 치른 후 의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광진구의회는 2017년 후보 등록을 했다 현재 교황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정당 공천 영향에 지역위원장이 개입하다 보니 다수당이 유리한 조건으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의장이 그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만큼 의회 스스로 품격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된 룰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기한에 맞춰서 개원하도록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부터 법을 어기는 게 너무 사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법률에 정한 기한도 못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비춰서 모델을 좀 만들고 그런 모델을 먼저 만드는 의회가 좀 나타나야 된다. 입후보 없이 의장을 뽑는 교황식이냐, 후보 등록제냐, 의장 선출의 규칙을 달리해도 현실은 기초의회 모두 의장 자리를 얻기 위해 막말과 욕설, 몸싸움 등이 간습이 돼버린 기초의회. 양반들이 여기 와서 왜 해버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여전히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기초의회도 국회와 같이 의장이 되면 탈당을 의무화하는 등
의장 선출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살펴보는 청신호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각 지자체마다 공원 내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죠.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멈췄다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물놀이장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운영 지침이 달라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구 신현동에 마련된 어린이 물놀이 공원입니다. 공중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아직은 뜨거운 한낮의 더위. 집 근처에서 즐기는 물놀이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울 때 와도 돼서 좋고 가까워서 좋아요. 예, 여러 가지도 애들한테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다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동구 서창동의 한 공원. 이곳에도 물놀이장이 있지만 물놀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 공급 시설이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원은 올해로 3년째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개방해서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하면 좋겠죠. 여기서 엄청 재밌게 놀았다고 우리 친구 손자가 재밌게 놀았다고 그 소리는 해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물놀이장을 운영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인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른 물놀이장을 찾기도 합니다. 여수동으로도 가고 다른 데도 하니까 저희도 하면은 먼 곳까지 안 갈 수 있으니까요. 아예 공원 전체를 폐쇄한 곳도 있습니다. 동구 송림동의 이 어린이 공원은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아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 구석엔 쓰다만 시설물들만 보관돼 있습니다. 노는 애들은 못 봤어요. 이렇게 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건 봤는데 여기서 노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는줄 않더라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자체들이 올해 물놀이장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일부 지자체들은 경제청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남동구와 동구, 미추홀구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일각에선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로 원정까지 떠나야 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두 지자체 행정구역 사이에 위치한 스쿨존이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오랜 시간 방치돼 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고 자동차들의 주행 속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도로입니다.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잘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애들이 많이 내리고 하는 부분이라서. 보도 이후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4개월 만에 도로 시설물이 개선된 겁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유치원 바로 앞 도로와 그 맞은편 도로에 2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주행 속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부분 시속 30km 이하로 안전 운행을 합니다. 아이를 둔 학부모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제 훨씬 안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도우미분들이 항상 서 계시기는 하는데 도움되고 그거 있으면 아무래도 운전자분이 더 신경을 쓰게 되니까 양쪽으로 더 확인이 되니까 더 좋기는 하죠. 나 같은데 여기 차 한 번 지나가려면 이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심하겠지 뭐.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구역상 미추홀구로 양쪽 도로에 과속 카메라 설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또 남동구는 도로 위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알림 표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필요한 지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송도와 청라, 영종국제도시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한 중학교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바닥에 설치된 LED 보행 신호등이 녹색과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길을 건너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신호등이 숫자로 알려줍니다.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려고 하면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위험하오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신속히 안전한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교차로와 사고 다발 장소에 설치한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송도 8곳, 청라 5곳, 영종 4곳에 설치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밑에 이 등이 보이기 때문에 불이 그냥 가는 것보다 일단 확인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다 오면 우회전에서 그냥 아무리 이제 신호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우회전을 막 하는 차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데 신호나 이제 TV, CCTV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잘 지키고 저도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둔 부모는 대로변 길을 건널 때 이 같은 첨단 시설이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6살, 8살을 키우는데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기다리고 참고 이런 거에 조금 약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애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아요. 인천경제청은 다음 달 초엔 청라초등학교에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했을 경우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인지하여 보행신호를 5에서 10초 정도 더 줌으로써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커피 소비가 늘면서 커피 찌꺼기 양도 상당한데요. 그동안 생활 폐기물로 처리되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인데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연필로 재탄생하고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지역 자활센터에 조성된 작업장.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커피 찌꺼기에 식물성 첨가물을 섞어 점토 형태로 반죽을 만들고 완성된 반죽을 기계에 넣으면 긴 막대 모양의 점토가 나옵니다. 한편에선 점토를 길이에 맞게 자른 후 점토 안에 연필심을 넣습니다. 이후 건조 작업을 거치면 연필이 만들어집니다. 커피 재료를 갖다가 수거해서 그걸 이제 SA2라고 식물성 첨가제를 섞습니다. 그걸 서로 이렇게 해야 이제 응고가 잘 돼갖고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반죽을 해서 집어넣어서 한 3, 4회에 걸쳐갖고 반죽이 차지게 나온 반죽을 한 다음에 금형을 집어넣고 저희가 뽑는 제품이 연필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512잔. 커피 한 잔에 사용되는 커피콩은 고작 2%로 나머지 98%는 커피박, 즉 커피 찌꺼기로 버려집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입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커피박 재자원화에 나서고 있는데 서구도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치 곤란이었던 커피 찌꺼기를 연필이나 화분 등으로 만드는 겁니다. 커피박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해서 일반 쓰레기를 해서 버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소각량도 많이 늘어나고 소각이 안 되면 다 매립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가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을 좀 하게 됐고요. 월 한 1톤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계신 데는 청라하고 연희 지역에서 총 51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커피 찌꺼기는 유기물질만 따로 거르면 비료나 퇴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구는 일부는 연필 등으로 재자원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의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자원순환 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포인트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헹구고 깨끗하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져옵니다. 재활용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수량과 무게를 적습니다. 책정된 양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재활용 그 폐자재, 특히나 이 페트병 같은 거는 여름에 너무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물병 같은 거, 뭐 옷이고 깡통이고 다 여기면 갖다 드리지. 돈은 떠나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냥 욕들 보고 그냥 나오시니까.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줄이고 스스로 선별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캠페인 미추 자원순환 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개당 10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종이와 섬유류, 캔류는 무게별로 측정됩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1kg당 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선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품목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페트병은 반드시 찌그러뜨리고 나벨 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분리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음료수병은 꼭 반드시 저희들이 헹궈서 깨끗하게 헹궈서 나벨 떼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현재 미추홀구에 11개의 자원순환 가게가 운영 중이며 일주일에 2번, 하루에 4시간씩 진행됩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미추 자원순환 가게는 올해 말까지 운영됩니다. 주민 스스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생활 속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환경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걸 우리는 약속이라 부르고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개인도 이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시민들과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게 옳겠죠. 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대폭 인하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기다림 역시 이런 약속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